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왔고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랑 애플도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펼칠지 단순하게 실적 발표의 관점 말고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찍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 첫 타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장중 295달러까지 올라섰어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나스닥도 지수가 많이 회복되고 있었고 테슬라랑 애플도 양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봤는데 갑자기 새벽 5시부터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막 하락하더니 288달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2.6%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6시에 나왔는데 주가가 4.9%가 또 빠집니다. 거기서 더 빠져가지고 274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 4시간 만에 주가가 20달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7% 넘게 하락했다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마이너스 2.3%로 마감을 했는데 선물은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4.1%까지 찍었다가 13,91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이제 7시에 마이너스 3.9%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1시간 뒤에 움직일 건데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잘못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겠죠. 4분기 실적이 매출이 51.73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은 2.48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러면 3분기 실적 대비 얼마나 잘 나왔느냐? 3분기 실적이 매출이 45.32 빌리언 달러예요. 10% 넘게 잘 나왔죠,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2.27달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1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분기 만에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월가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어요. 월가 4분기 예상치가 매출이 50.65 빌리언 달러였었고요. 주당 순이익이 2.31달러였으니까 이거보다도 실적이 예상치가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크게 이긴 장군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왕이 그래 잘했어 일로 와봐 그러더니 처벌을 해버리는 징계를 내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실적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란 거죠. 아, 당연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 타자가 테슬라인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졌죠. 우선 테슬라 상황이 어떻게 처해졌냐면요. 3분기 실적이 13.76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이 1.86달러니까 예상치로 치면은 매출이 14 빌리언 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안 나왔고 주당 순이익이 1.62달러 예상치였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잘 나오면서 뭐 주가가 결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럼 4분기 예측은 어떻게 됐냐? 매출이 16.88달러입니다. 빌리언 달러고 주당 순이익이 2.25달러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3분기 대비 4분기에 매출이든 주당 순이익이든 20% 이상 성장해 오세요라는 거죠. 시총 1000조가 넘는 기업이 실적이 분기마다 20%씩 성장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조건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해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이라던가 상하이 공장이 지금 나온 거 실적 캐파를 봤더니 캐파가 연간 45만 대인데 70만 대를 찍어내는 거의 그 수준의 생산량을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연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를 올려주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가 연준에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강하게 월가가 이제 압박을 하는 무력 시위를 하는 게 아닌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에 대한 시기가 이제 논의가 될 건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게 하기 위해서 월가가 지수를 막 떨어뜨리면서 공포 심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월가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제 뭐 양적 긴축을 하게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월가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코로나 종료 선언한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던가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격 없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타이밍 늦추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ETF 패시브 자금들인데요.
2년 동안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ETF로 유입이 됐어요. 실제로 그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ETF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ETF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비율대로 배분해서 사버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돈이 빠지면 파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를 많이 샀는데 ETF들이 대형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ETF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동성이 쭉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유 없이 이제 ETF들은 이 대형주들을 막 매도를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계속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하락을 몇 번 하면 ETF가 아닌 상태로 치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 가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뭐 올랐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ETF가 규모가 커지고 나서부터 어떤 보면은 기술적 반등, 우리가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별로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쭉 내려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든 간에 미래가 유망하든 뭐 저평가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전 세계 ETF들이 골고루 담았던 그 좀 ETF가 사랑했던 주식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을 이끌었던 빅테크들이 지금 이런 여러 테마 ETF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차 ETF, 뭐 메타버스 ETF, 비트코인 ETF, 뭐 기술 ETF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엔비디아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기차라던가 친환경, 메타버스 뭐 그동안 우리가 인기 좋았던 ETF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빅테크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 둘을 연관시켜 봤어요. 그러면 연준이 최대한 유동성을 이끌어서 ETF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서 경기 호황, 뭐 실적이 잘 나오는 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들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 바톤 터치를 딱 해주면 증시가 무리 없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유동성은 빨리 끝내버리고 경기 호황이나 실적 성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힘의 공백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위기의 어떤 지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힘의 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빅테크들 실적이 아주 잘 나오지 않는 한은 이 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라고 시장이 예상할 것 같아요. 여러 뉴스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이슈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힘의 공백을 세계 증시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증시뿐만 아니죠.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줬잖아요. 미국이 빠진 힘의 공백을 지금 누가 치고 들어올 거냐? 러시아랑 중국이 이 타이밍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공백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긴장 같은 경우도 미국이 확실하게 도와줄 거다. 힘으로 붙을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 생각되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동맹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반군들 합쳐서 병력을 계산해 보면 한 20만 대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그 정도에 상응하는 군대를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동유럽까지만 8,500명의 병력을 보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 도와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20만의 병력을 휴전선에다 다 집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병력 8,500명을 일본에다 파견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 쪽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여기까지 와야지 휴전선까지 와야지 왜 저기다 파견을 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애치슨 라인이야 이러면서 나는 여기까지만 보호할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냐면 바이든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긴다라 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또 세계 어떤 안보를 이끌어가는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방치하면서 세계의 불안을 방조시키는 느낌? 그렇게 되면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바이든이 말하는 정책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안 따라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OMC 결과가 나오는 27일이 관건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테슬라, 애플 모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FOMC 결과도 월가가 원하는 대로 예상대로 잘 나오게 되면은 잠시 이 힘의 공백의 우려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공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출장 때문에 잠시 라방을 못했고요. 오늘은 라방을 다시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사이에 증시가 좀 회복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장을 잘 지켜보면서 절대 신용이라던가 미수,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